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4주차 무역회계 실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중간고사는 잘 치셨나요? 예. 제가 이제 채점까지 하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또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제가 채점까지 다 했는데,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만점 받은, 우리가 35점 만점을 했을 때 만점 받은 학생들도 많이 있고, 잘 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점수가 낮은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무리 최하로 봐도 20점은 다 넘었네요. 20점. 물론 이제 그래서 하여튼 시험을 쳤고요. 이제 기말고사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예고를 미리 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학교에서 그래도 얼굴 한번 여러분들 보고 서로 저도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고 학교에서 시험을 칠 겸 학교에서 고사를 치려고 했는데 기말고사를 근데 요즘 우리 서울이랑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또 학생들 중에서 이제 우려하는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보낸 학생도 있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지금 지방에 있거나 그런 학생들은 또 시험 때문에 오고 가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주말 내내 고민을 하다가 그 중간고사처럼 다음 주 그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험을 치르는데 이제 여러분들 시스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익숙해졌을 테니까 비슷한 문제들을 내겠죠.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들을 좀 더 내서 숫자로 답할 수 있게 할 텐데 하여튼 그 시간이 2시간이나 줬었는데 시간을 조금 한 30분 정도는 더 줄일 거고요. 30분 정도 줄일 거고 1시간 반 줄 거고 시험 문제도 조금 더 하여튼 줄이고 물론 계산 문제나 이런 게 좀 나오겠지만 더 줄여가지고 배점이 더 2점짜리를 좀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잘 감안해서 시험 준비하시고 시험 범위는 5, 6, 7, 8 오늘 배우는 8장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은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랑 마찬가지로 온라인 시험을 친다.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24일이겠죠? 24일 다음 주 수요일 24일 10시 반 그죠? 24일 10시 반서부터 10시 30분부터 1시간 반이니까 12시까지가 되나요? 네, 12시까지가 되겠죠. 네. 그리고 지난번이랑 비슷한데 범위는 5, 6, 7, 8장이고 그리고 시험 문제는 지난번이랑 비슷하겠지만 시간이 조금 짧아지고 문제 수도 줄이는 대신 계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연습 문제 푼 레포트들은 저한테 계속 지금 문자로
도착하고 있다는, 우측에서 도착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문자로 받고 있어요. 네. 예,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8장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원가 계산,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한 전통적인 원가 계산은 결국은 간접 원가 배분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지 않았어요. 주로 직접 노무시간이나 기계시간 등에 따라 그냥 간접 원가를 그래서 배분했어요. 네? 그냥 노무시간에 따라서 하면 그게 간접 원가 배분이 그냥 맞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직접 원가에 비해서 간접 원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간접 원가의 발생 원인이 주로 생산량과 같이 조업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간접 원가가 하여튼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이랬을 때는 맞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조 간접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거를 공장 전체에 단일 배부율을 적용하거나 부문별 배부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 그 전통적인 쪽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위의 그림은 제조 간접 원가를 모든 제품 A서부터 Z까지 해서 단일 배부 기준을 써가지고 배부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를 그 뭐 속성이라든지 특성에 따라서 집단화, 세분화해서 구분해서 집단 1에는 배부 기준 알파를 쓰고 집단 B에는 배부 기준 베타를 써가지고 각 제품에 배부하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원가 집단을 구분하고 복수의 배부 기준을 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뭐 그렇게 이미 이거는 공부한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원가 계산을 했었는데 1980년대 이러면서 그때까지는 전통적 방식이 계속 지속된 게 그냥 그 시장 환경에서 제품의 다양성보다는 가격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그리고 이제 표준화된 주력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원가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고, 제품의 종류가 적고 제품 간 유사성이 높아 간접 원가 배분을 정교화하지 않더라도 원가 계산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80년대까지는 아무래도 그 수요가 공급을 앞섰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생산을 해도 시장에서 잘 팔리고 그랬기 때문에 제조업이라든지 이렇게 생산하는 생산자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표준화된 주력 제품 생산해서 그냥 원가를 낮추는 게 훨씬 더 유리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간접 원가 비중이 낮았다. 네? 그리고 그 항목 자체도 그 성격이 동질적이고 주로 생산량과 같은 조업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말하자면 우리가 노무 시간이랑 그 전기료 이런 거는 밀접한 이런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그때 80년대라고 그러면은 뭐 현재보다 전산화의 수준이 낮아서 원가 계산 방법을 개선하여 얻게 되는 효익에 비해 원가 정보의 산출 비용이 컸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다.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거죠. 넷째, 원가 계산하는 주된 이유가 관리적인 목적보다는 재고자산 평가와 매출원가 산정 같은 재무보고를 위한 재무보고, 그러니까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우리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자산 상태랑 부채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원가 계산하는 게 실제로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써도 별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1980년대 이르기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하여튼 80년대는 벌써 한 3, 40년 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실제로 기업 환경이 되게 변화했다. 변화하게 된 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주도권을 잡는 시장이 돼서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렴한 가격은 물론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기 전인데 그때는 자동차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비슷한 몇 개 안 됐고요. 종류도 차 종류도 몇 개 안 됐고 뭐 색깔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다양하지도 않고 막 그때는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점점 더 욕구가 다양해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뭐 이러면서 다양화됐다. 그래서 다양화되다 보니까 각 제품별로 수익성 자료를 이용한 경영 의사결정이 필요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품의 종류가 많아지고 다양해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걸 만들어서 잘 팔아야 뭐 이익도 많이 나오고 뭐 매출도 증대하고 이익도 증대하고 그랬죠. 그런 경영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 원자재 관리라든지 생산 라인 변경이라든지 생산 일정 관리라든지 품질 검사 활동 등 생산 지원 활동이 강화됐다. 그러니까 그 고객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도 고도화되고 점점 더 하여튼 뭐 고객들이 똑똑해졌다고 그럴까요? 그죠? 똑똑해지고 경제도 발전하고 이렇게 되니까 원자재 관리라든지 생산 라인 변경이라든지 일정 관리라든지 품질 검사 활동 이런 것들은 그 직접 원가랑 관련 없는 좀 간접 원가 측면이 많은데 이런 지원 활동이 강하게 됐다. 그러니까 간접 원가가 늘어났다 이거죠. 네? 그래서 생산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보조 부문의 원가가 증가하면서 이 원가를 제조 부문과 제품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관심이 쏠렸다. 왜 그러면 과거보다는 좀 이게 많아졌다는 건 비중이 커졌다는 건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노무 시간이나 기계 시간과 같은 조업도 관련 배분 기준을 이용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실제로 들어가는 원가라든지 수익성을 정확한 걸 찾아내는데 틀릴 수가 있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경영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세상이 많이 변했다. 기업 환경이 변화하고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고객이 하여튼 욕구가 고차원화되고 다양화되고 그러면서 간접원가가 비중이 커지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그냥 전통적인 원가 계산 이미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그 교과서로 봤을 때 251페이지 뭐 이거 있어요. 두 가지 제품 갑과 을을 생산하고요. 네? 그리고 갑 제품은 좀 고급형,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네요. 이 제품은 기본형이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갑 제품은 좀 고급형이니까 소량 생산을 하고 있고 각 제품의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제조간접원가 총액은 99만원이다. 이랬을 때 제조간접원가를 직접 노무 원가, 네? 직접 노무 원가에 기초하여 각 제품에 배부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미 배운 거죠, 전장에서. 그랬을 때 얼마냐? 이거니까 실제로 판매 가격은 이렇고 생산량 수량은 이렇고 직접 재료 원가는 이렇고 직접 노무 시간은 1.6시간 그죠? 또 1시간 시간당 임률은 500원씩 똑같고 단위당 기계 시간은 1시간이다. 이랬을 때 얼마에 배부하냐? 뭐 그냥 간단한 얘기죠. 아까 재료 원가가 뭐 40만원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가 뭐 16만원 그죠? 직접 노무 원가가 이제 16만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16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겠죠? 네? 뭐 직접 재료 원가가 40만원이 나오는 거는 뭐 2,000원 곱하기 200원 하니까는 40만원 그죠? 다음에 1,000원 곱하기 500원 하니까 또 40만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50만원 이렇게 되죠. 직접 노무 원가는 어떻게 돼요? 응? 직접 노무 원가는 단위당 직접 노무 시간이 1.6시간이니까 우리가 그 어떻게 돼요? 200개를 생산하고 시간당 임률이 얼마인가? 500원이죠. 그러면 200 곱하기 500 하면
10만원인가? 10만원에 직접 노무 시간 16시간을 곱하니까 16만원. 마찬가지로 을은 1000개 곱하기 50, 500원. 1000개 곱하기 500하고 1시간이니까 50만원. 그래서 그걸 하면 총 어때요? 그 직접 노무 원가가 16만원에 50만원인데 16만원, 50만원 중에서 그 99만원을 그 16만원 대 50만원으로 배분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1.5 99만원을 16만원 더하기 50만원 66만원을 아니면 2분의 3이니까 1.5원 직접 넘어오니까 배분율이 1.5원이 되죠. 그래서 갑제품에는 16만원 곱하기 1.5 하면 24만원, 을제품에는 50만원 곱하기 1.5 하니까 75만원. 그냥 이건 그냥 간단하게 결국 직접 넘어온간의 그 비율로 했을 때 99만원이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매출총 이익률은 뭐 매출총 이익이 단위당 100원이고 아니 1000원이고 갑은 1000원이고 을은 250원이다. 그죠? 뭐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5,000원에 1,000원이니까 매출총 이익률은 0.2고 2,000원에 250원이니까 매출총 이익률은 1.25, 0.16 이렇게 된다.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전통적 원가 계산에 따라 간접 원가를 배분하고 제품 단위당 매출총이익률, 매출총이익률을 기준으로 두 제품의 수익성을 평가하면 뭐 갑은 매출총이익률이 뭐 단위당 매출총이익도 1,000원으로 크고 총이익률이 20%, 0.2, 을은 12.5%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수익성을 평가하면 갑제품이 을제품을 압도한다. 그래서 일견 이렇게 보면은 일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갑제품의 생산을 늘리는 것이 전체 이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제조간접원가의 구성 항목이 어떻고 그러니까 근데 갑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조간접원가 같은 게 더 늘어날 수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게 있는지를 배부 기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그 example 8-2를 보시면 요 앞에 논문 앞에 문제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건데 원재료의 관리 원가는 부품 수에 비례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설비의 점검 및 셋업 작업은 한 묶음 생산이 종료될 때마다 이루어지고 갑 제품의 묶음당 생산량은 10개고 을 제품의 묶음당 생산량은 100개다. 그랬을 때 갑 제품의 묶음당 생산량이 적은 이유는 고급 부품을 사용하는 갑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불량이 생길 경우 공손에 따른 손실이 크므로 생산 설비에 대한 점검 및 셋업을 자주 하기 때문이다. 하여튼 그 특성이 좀 생산 관리와 관련된 그 특성이 좀 달라져서 묶음 생산을 한다는 거고 한 묶음의 생산이 종료되면 그 묶음에 속한 제품 중 한 개를 무작위 선택하여 품질 검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품질 검사비도 관리 간접 원가가 들어간다는 거죠. 따라서 갑 제품에서는 생산량 10개마다 한 개를 선택하고 이 제품에서는 생산량 100개마다 한 개를 선택해서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품질검사는 묶음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이므로 품질검사와 관련된 원가는 제품의 묶음수에 비례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기계 사용 시간이 적절한 배분이죠. 이건 당연하죠. 뭐 이렇게 우리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 이런 것도 마일리지로 하는 게 결국은 자동차 사용 시간에 비례하는 거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다 준 거예요. 8.2. 그래서 제조 간접원가 앞에 8-1에서 왔던 99만원의 구성요소별 금액, 적절한 배부 기준, 그리고 제품별 배부 기준량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설비의 감가상각비가 총 24만원인데,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8-1에서는 99만원으로 총액으로 줬는데, 요거를 세분화해 보니까 설비의 감가상각비가 24만원,
재료 구매 원가가 18만원, 셋업 및 점검 원가가 39만원, 품질 검사 원가가 18만원,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배부 기준량이 각 그 구성 요소, 간접 원가의 구성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아까 설비는 기계 사용 시간으로 했는데 200시간, 1000시간, 합계는 1200시간. 부품 수가 갑은 4000개, 을은 5000개. 그래서 9000개. 묶음수에 따라서 셋업 및 점검 원가는 들어가는데 갑은 20개, 을은 10개. 품질 검사 원가는 묶음수가 갑은 20개, 을은 10개. 뭐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설비의 감가상각비 우리가 2024만원, 재료구매 원가 18만원, 39만원, 18만원 해서 품질검사 원가까지 99만원을 줬죠. 그리고 배부 기준이 기계 사용시간 총 1200, 9000, 30, 30 이건 문제에서 줬죠. 그러면 배부율이 24만원을 1200으로 나누면 200원 단. 그리고 구매 원가 배부율은 20원. 또 셋업 및 점검 원가는 13,000원. 품질 검사 원가는 6,000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봤을 때 그 배부율이 200원이니까 갑은 200, 을은 만원, 아니 1000원. 그러니까 갑의 배부액은 200 곱하기 200 해서 4만원이 되고 을은 200 곱하기 1000 해서 20만원이 되죠. 그죠? 재료 구매 원가는 4,000, 5,000으로 나뉘니까 있었으니까 20원을 곱해주면 8만원, 10만원 이렇게 된 거죠. 셋업 및 점검 원가는 20원, 10원이 되면 13,000원에서 26만원, 13만원 이렇게 된 거죠. 품질 검사 원가는 20원, 10원이니까 6,000원으로 곱해주면 12만원, 6만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의 배부액은 50만원이 되고요. 그죠? 갑의 배부액은 50만원이 되고 을의 배부액은 49만원. 총 99만원 그렇게 나뉘어요. 아까 8-1에서는 얼마였죠? 그냥 총액으로 99만원을 직접 노무 시간으로 했을 때는 갑은 24만원, 을은 75만원이 됐는데 보기 8-2에서 보면은 그 갑이 아무래도 고급 제품이다 보니까 또 묶음이 10개로 작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품질 검사라든지 이런 여러 것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갑이 더 수익성이 높으니까 갑의 생산을 늘린다. 이렇게 그냥 의사결정을 단순하게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통적인 원가 계산 방법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간접 원가가 더 늘어나서 오히려 더 손해를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를 해다 보면은 총 제조원가가 갑은 106만원, 을은 149만원, 그리고 생산량은 갑은 200개였고 을은 1000개였죠. 그럼 단위당 판매 가격이 갑은 5,000원, 또 을은 2,000원이었죠. 그럼 단위당 제조원가가 5,300원, 1,490원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갑은 오히려 적자예요, 적자. 300원. 에? 을은 510원으로 지난 8-1에서보다 늘어났죠. 그러니까 매출총 이익률이 갑은 마이너스 0.06이고 을은 0.255로 바뀐다는 거죠. 이건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갑은 오히려 생산을 적게 하고 안 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종전 계산 결과는 제품별 원가와 수익성이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그냥 8-1회처럼 직접 노무원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갑 제품과 일 제품 모두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간접 원가를 특성별로 구분하고 인과관계가 반영된 배부 기준을 사용해야 되면 갑 제품은 오히려 손실을, 을 제품은 더 큰 이익을 낸다. 그래서
전통적 방식에 따라서 원가를 간단하긴 하지만 그 직접 논문 시간으로 할 때는 판매 가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적자를 안 보려면 가격을 더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 제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생산 판매하면 기업의 장기적인 존속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제품은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해주기 위해서는 갑 제품을 더 그만큼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이 제품은 상대적으로 원가가 덜 들어가니까 오히려 가격을 더 낮추고 이럴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것들 활동에 따라서 원가 계산을 간접 원가라고 그냥 뭉뚱거려서 하면 안 되고, 어떤 활동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ABC, Activity Based Costing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업이 특정 활동, 액티비티를 수행할 때 자원이 소비되며 이러한 활동이 바로 원가를 발생시키는 원가 동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원가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8-1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간접원가인데, 그게 8-2로 넘어가면서 네 가지 뭐 감가상각비니, 뭐 재료 구매 원가니, 셋업 및 점검 원가니, 품질 검사 원가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죠. 네? 그래서 원가를 배분받도록 원가 배분 기준을 선정하고, 그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인식하지 않던 활동, 설비 셋업이라든지 생산 일정 관리라든지 품질 검사라든지 원재료 운반 등과 같은 생산 지원 활동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들 활동의 원가를 정확하게 배분하는 것이 전체 원가의 정확성 확보에 중요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액티비티 베이스드 카스팅이라는 게 이제 출현하게 됐고 의의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제품 직접 원가는 제품에 이렇게 하지만 제조 간접 원가는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으로 나누는 보조 부문의 활동들이 있으면 이거를 제조 간접 원가가 추적을 하는 거고요. 추적한 원가를 제조 부문에 각각 또 배분을 하고, 그래서 제품 A와 제품 B에 나누는,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한, 그죠? 앞장에서 공부를 한 그 전통적인 원가 계산인 거죠. 6장 7장 이런 데서. 그런데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라는 건 그러지 말고 뭐 직접 원가는 똑같고 제조 간접 원가를 활동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자. 그래서 그 활동에 입각해서 그거에 맞는 배부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제품의 원가를 배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BC라는 것은 구체적인 개별 활동을 확인하고 식별하고 각 활동별로 원가를 집계한 후에 제품에 배부를 하자. 보다 정확하게 하자. 활동을 구분해서 활동을 유발하는 원인을 기준으로 활동 원가를 제품에 배부할 경우 인과관계에 충실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다 정확한 비용이 든 만큼 그만큼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든 만큼 원가를 배부하는 거니까 인과관계에 충실하다. 정확해진다. 이거고요. 기업의 노동력이나 설비와 같은 경제적 자원을 소비하는 구체적인 주요 활동 리스트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서장이나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고 정확한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활동의 변화가 빈번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비용 부담입니다. 당연하다. 정확하게 하려면 그만큼 노력을 더 들어가고 그거에 따른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번 학기 수업을 하면서 항상 이 관리회계에서는 특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 실제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채택했을 때 그렇게 들어가는 코스트, 비용이 얼마고 그로부터 얻은 이익이 비용보다 커야겠죠. 그거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거를 채택하든지 말든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걸 우리가 활동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8-1에서 크게 뭉뚱그려서 간접원가 하나로 돼 있던 게 4개로 나뉘었잖아요. 8-2에서. 그래서 어떤 활동 원가 동인, 어떤 활동 원가를 움직이는 그 요소가 뭔지 그 동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품별 활동 투입량 또는 소비량이 활동과 제품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통적인 배분 기준에서는 우리 뭐 기존에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알았던 생산량이라든지 기계 시간이라든지 노무 시간, 직접 노무 원가 같이 간단한 형태다. 그래서 결국 이는 조업도 관련 수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뭉뚱그려서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각 부문을 간접원가 집계 단위로 사용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한죠. 그렇지만 새로운 원가 동인 배부 기준은 주문을 몇 회 하느냐, 주문 횟수에 따라 뭐 운반료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또 셋업이라는 것은 작업을 시작한다든지 뭐 이런 게 또 몇 번이냐, 또 부품 수가 또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래서 활동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수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보다 충실히 반영된다. 그래서 원가의 발생 원인이나 성격을 감안한 활동을 간접원가의 집계 단위로 사용한다. 보다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충실하고 보다 정확하고 그런 원가 계산이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ABC 결과와 전통적인 원가 계산 결과가 차이나는 이유는 기업의 간접원가 중에 조업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원가가 존재한다. 그래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 ABC에서는 이렇게 조업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활동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각 활동에 적절한 원가 동인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 원가라는 게 그냥 일정한 게 아니라 하이어키가 있다. 하이어키. 계층 구조가 있다. 하이어키. 코스트 하이어키가 있다. 원가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를 기준으로 네 가지 계층으로 구분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뭐 단위 수준 뭐 활동 뭐 단위 수준 활동이라고 그러면은 뭐 다음 페이지 그림에서 예를 보시고 다음에 묶음 수준 활동 원가, 제품 수준 활동 원가, 공장 수준 활동 원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거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맨 밑에서부터 보면 개별 제품 A, B라고 했을 때 단위 수준 활동 원가가 있어요. 단위 수준 활동 원가라는 것은 제품을 조립하는 활동. 그죠? 뭐 예를 들면 제품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을 조립해야죠. 이거는 직접 노무 시간이 관련되더라. 근데 그런 것들을 묶으려면은 뭐 이렇게 조립한 것들을 어떤 묶는다든지 묶음 수준 활동 원가가 하려면 그것보다 상위에서 어떤 기계 셋업 활동, 기계 셋업 횟수 요런 게 기준이 되고 원가 동인이 되더라. 그래서 그거를 다시 위로 가면은 뭐 제품을 유지 활동 원가 그래서 어떤 실제로 제품의 설계를 어떻게 개선한다든지, 그죠? 사양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활동은 또 품질 검사 방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품 유지 활동 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품별 뭐 부품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또 공장 유지 활동 원가는 기본적으로 공장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공장 근로자들에 대해서 뭐 인사관리 활동이라든지, 공장 감독자의 일반적인 공장 관리 활동이라든지, 공장 건물 유지 등, 뭐 이런 것들이 하니까 가장 최상위 공장 전체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공장 관리 활동, 직접 노무 시간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A 제품, B 제품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단위 수준 활동은 우리가 유닛 레벨 액티비티 그래서 개별 제품이나 서비스마다 수행되는 작업 활동 그래서 뭐 조업 수준에 비례하다 생산량, 직접 노무 시간, 기계 시간, 재료 처리량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뭐 조립 활동이나 기계 작업 활동이고 그거를 이제 묶었을 때 생산이나 주문 묶음별로 수행하는 활동인데 한 묶음이 생산될 때마다 기계를 점검하고 새롭게 세팅을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뭐 기계, 뭐 셋업 활동이나 재료의 구매 활동 제품 유지 활동은 아까 얘기했죠. 뭐 품질 검사라든지 설계 변경이라든지 사양 변경 같은 거. 그래서 제품 설계 변경의 수, 신제품 도입 건수, 공장 유지 활동은 뭐 근로자들의 인사관리라든지 감독자 일반적인 그런 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 다 제가 설명한 거예요. 단위 수준 활동에는 가장 기본적인 조립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생산량이라든지 직접 노무 시간, 기계 시간, 재료 처리량 이런 게 되고 묶음 수준 활동에는 이게 이제 배치 레벨 액티비티 그래서 생산이나 주문 묶음별로 하나씩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거. 그래서 묶음 단위로 발생하는 활동은 그 묶음 단위 내에 있는 개별 제품의 생산량과는 무관하게 기계 셋업 활동이라든지 재료 구매 활동이라든지 고객 주문의 처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묶음 수준 활동이다. 다음에 제품 유지 활동은 Product Sustaining Activity는 특정 제품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으로서 뭐 설계 변경, 사용 변경, 품질 검사 방법. 그래서 설계 변경 횟수, 제품 종류 수, 신제품 도입 건수 등이 원가. 공장 수준 활동은 뭐 인사관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업도 관련 배부 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원가 동인에 있어서 원가를 이렇게 구성하는 그 동인들이 원가 동인들이 어떤 계층이 있다. 아주 제일 그 하위 단위에서 하는 그런 조립 활동이라든지 그런 단위 수준 활동서부터 공장 전체가 하는 공장 유지와 관련된 이 높은 수준까지 이렇게 하이라키, 위계라고 그러죠. 하이라키가 있다. 아래 것들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위에 거로 올라가는데 각각의 그런 활동의 기준이 달라진다. 그거를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자라는 게 ABC, Activity Based Costing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 수준 활동 원가가 공장 수준 활동 원가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원가 계산과 ABC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인 노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되기 때문에 유사한 원가 동인이 배부 기준으로 사용돼요. 직접 노무 시간이. 그렇지만 묶음 수준이 있다면은 그 묶음별로 새로 기계도 뭐 셋업한다고 그러고 뭐 재료도 운반해야 되고 그런 어떤 그런 셋업 타임이나 셋업 코스트가 들겠죠. 제품 설계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것들이 들기 때문에 차이를 본다. 그래서 ABC가 전통적인 원가 계산 방법보다 우월한 이유는 이들 활동을 인식하고 활동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원가 동인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요거 ABC를 어떤 절차를 하느냐 이거는 그냥 한번 쭉 보면 여러분들 실제 뭐 크게 지금까지 얘기한 거랑 상관없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고 활동에 대한 활동당 원가가 있고 그 원가를 발생시키는 원가의 동인이 있고 또 제품별 또는 원가 대상별 원가 동인량이 확정될 필요가 있어요. ABC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활동 리스트를 확정해라.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를 발생시키는 각 부문의 관리자, 담당자 등에 대한 직무 분석이나 면담을 통해서 수행하는 활동을 분석하고 활동 리스트를 확정하자. 또 활동별 원가를 짓게 하자. 제조 간접 원가를 구성하는 각 원가를 활동별로 추적하거나 할당하여 활동별 원가를 짓게 하자. 그리고 활동별로 어떤 원가 동인이 있는지 확정하자. 활동의 어떤 특성과 제품의 생산 과정을 파악해서 실제 활동의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원가 동인을 정하고 제품별 원가 동인을 측정한다. 그래서 활동별 배부율을 계산하고 그거에 맞춰서 활동별 원가를 원가동인 총량으로 나누어서 원가동인 단위당 배부율을 구한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해당 배부율을 동인량에 곱하면 그죠? 곱하면 제품별 활동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 예에서 했던 거를 말로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그 경제적 자원을 이제 소비함으로써 활동을 위해서 자원을 소비함으로써 활동이 생기고 그러면 그 활동에 대해서 활동별 원가가 되죠. 원가가 되면 그 활동이라는 건 결국 제품에 투입이 되고 그러면 제품별로 활동 원가가 나오고 그래서 활동별 원가를 여기에 기준이 되는 원가 동인이 뭔가에 따라서 배부율을 구하고 그러면 제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면 제품별 활동 원가를 위해서 제품이 생산되는 활동이 투입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원가 그렇죠? 경제적 자원이죠. 원가 경제적 자원이 들어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액티비티가 이루어지고 산출물 그 제품이 나오는 그 관계를 계산 절차를 이렇게 앞에서처럼 그림으로 그냥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서 ABC는 제품의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 8-1과 8-2에서 봤듯이
제품의 제조원가를 정확히 구해서 제품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게 가능해지고, 추가적인 경영계획 예를 들어 제품의 단종이라든지 제품 가격의 재설정이라든지 제품 생산량의 확대라든지 제품의 제설일에 생산 공정의 개선, 신기술의 도입 등의 조치에 기초자료로도 활동된다.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원가 계산처럼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로만 하다 보면 이런 걸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8-1이 아니라 8-2로 했을 때 보면은 세부적인 원가를 하다 보니까 갑 제품은 적자가 오히려 나왔잖아요. 가격을 더 인상해야 된다든지, 그죠? 어떤 공정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ABC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또 판매 고객에 따라서 고객 중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객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유통 경로별로 수익성 분석을 통한 차별적 관리가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우수 고객에게는 지속적인 고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구매를 유도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품별로도 그럴 수 있지만 또 고객이나 유통 경로별로도 그렇게. ABC는 개별적인 추적이 쉽지 않은 생산 지원 활동의 원가에 대한 추적과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하여튼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뭉쳤던 거를 세분화함으로써 그게 가능하고, 기업 활동의 대부분이 지원 활동에 해당하는 서비스 기업에 ABC를 정해야 할 거고 그 효익이 제조기업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동통신사라든지 신용카드사, 은행, 보험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대부분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는 서비스 기업이다. 그죠? 간접비가 많이 들어간다. 근데 그 종류가 굉장히 또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ABC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비영리 조직에도 유용하다. 사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실은 뭐 행정 서비스라든지 공공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하는 거니까 개별 서비스별로 소비하는 자원이나 원가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여튼 지금까지 ABC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 배경, 출현 배경, ABC에 대한 개념, 또 ABC의 절차, 또 ABC의 적용 대상, 적용 대상은 모든 기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도 또 특히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 적절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한번 이제 고래곡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제품을 여러 가지 취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그 기업에서 뭐죠?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굉장히 제품들이 많지만 그 제품 중에서 실제로 수익성을 보이는 제품들은 오히려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농심의 새우깡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새우깡이라는 제품은 농심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스낵류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겠죠. 왜? 많이 팔리니까. 새우깡 하나가 이게 벌써 71년도 정도에 나온 제품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얼마예요? 50년 됐죠? 나이가 50년 됐어요? 근데 작년에 한 700억 정도 팔렸대요. 700억. 그죠? 엄청나죠? 그죠?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50년 동안이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예? 얼마나 그 수익성이 높은 거예요. 물론 계속 제품이 개선이 되고 더 품질이 높아지고 이러지만 그거에 따라서 가격도 변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한 20%에 해당하는 제품은 수익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 기업 이익의 200~300%를 차지한다. 그게 이제
그 오른쪽 그래프 보면은 그 20% 최고 수익성 제품 20%가 한 50% 수익성부터 300%를 차지한다. 그런데 나머지 그 외에 80% 제품은 기업 이익의 얼마예요? 300%에서 결국은 100%까지 떨어져요. 100%까지 떨어져. 에? 그래서 100이라든지 200%를 갉아먹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제품부터 수익성이 낮은 제품까지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 그리고 회사 측에는 회사 전체 이익 대비 누적 이익의 비율을 표시해 보니까, 이게 보니까 뭐죠? 고래 등처럼 생겼다 이거죠. 고래 등처럼. 그래서 페일 커브, 고래 곡선이라고 한다. 페일 커브라고. 간접 원가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다양한 층의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생산량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써요. 뭐 이제 제품이 기업에서 실제로 20%의 제품이 80%의 뭐 이익을 가져오고 뭐 매출을 가져오고 뭐 20%의 고객이 80%의 수익을 창출하고 고객으로부터 창출하고 이런 걸 우리가 파레토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또 사실은 요거랑 약간 대비되는 개념으로 롱테일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판매되는 걸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 아마존이나 뭐 교보문고 같은 데 이렇게 뭐 책 이렇게 보면은 자주 팔리는 베스트셀러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잘 안 팔리는 것들도 있죠. 근데 그거를 또 잘 관리를 하면서 함으로써 뭐 또 그 더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예도 있긴 있어요. 그런 걸 우리 롱테일 마케팅이다 그래요. 이렇게 분포상으로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쭉 가니까 꼬리가 긴다. 그래서 20% 안에 든 것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머지 80% 잘 안 팔리는 것도 하다 보면은 최근에 정보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술이 발달해서 오히려 롱테일 마케팅을 함으로써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거랑 관계없이 그거랑 상관없이 고래곡선이라고 해서 20%의 제품이 수익성, 최고 수익성을 이익률이라든지 수익성을 가져오고 나머지 80%는 수익성이 낮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래곡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X축은 제품, Y축은 누적.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그죠? 다양한 제품 생산할 때 유용하고, 또 서비스 기업 이런 사람에서 왜 서비스 기업은 이제 주로 지원 활동이 많잖아요. 그죠? 직접적인 재료라든지 뭐 직접적인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여러 가지 간접적인 그런 지원 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BC 분석 결과를 기초로 제품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8-1, 8-2에서처럼 제품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쟁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기업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지만 신기술이 적용된 독점적인 제품이나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인 경우에는 시장 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제조원가를 충분히 반영한 가격으로 재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품의 교체,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고원가 구조를 갖는 소량 주문 제품 생산 제품을 과감히 포기하고 저원가 구조를 갖는 제품으로 대체한다. 당연하겠죠?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원가가 높다는 건 그만큼 적자가 난다니까 손실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건 과감히 포기하고 저원가 구조를 갖는. 또 제품의 재설계, 생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원의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제품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 생산 과정을 개선, 제품도 재설계할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 활동 원가를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을 찾고 그러한 활동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활동을 제거하는 생산 과정의 개선 조치를 수행한다. 다섯째는 제품 자체를 뭐 손실을 난다든지 그러면은 폐기해야겠죠. 그죠? 폐기해버린다. 이런. 그리고 이제 교과서로 봤을 때 이제
263페이지 보시면 기업들이 마케팅이나 판매, 유통에 많은 비용을 지출해요. 기업들이 그런 거에 비용을 지출하는 건 결국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다 높은 서비스 품질을, 퀄리티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 지향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케팅 관련 비용은 개별 제품이나 제품 라인보다는 주로 개별 고객이나 세분화된 시장 유통 경로와 관련이 된다. 그래서 신용카드사가 고객별로 차별된 판촉 활동을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고객 중에서 실제로 뭐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무슨 뭐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든지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도 있고, 인터넷에서 그냥 자기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니면은 또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은행 같은 데가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 가서 그 직원들, 바쁜 직원들 시간을 쓴다면 그만큼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로 하면은 덜 들고. 근데 ATM 같은 거를 또 설치하려면은 돈이 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서비스 경로, 서비스 접점에서의 비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된 뭐 판촉 활동이라든지 그런 어떤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마다 회사에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도 다를 수 있고 고객별로 발생하는 비용 역시 다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수익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원가를 고객별로 추적하는 과정이 없다면 고객별 수익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이 이게 얼마짜리 고객이다.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전화한다든지 방문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고객이라면 그러지 않고 큰 비용이 안 들여도 착착 모든 것들이 되는 그런 고객도 있고, 그래서 수익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ABC 개념은 이와 같이 마케팅 활동이나 판촉 활동의 원가를 고객이나 유통망별로 추적하는데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그러다 보면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폐기하면 그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활동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데 그러면 원가도 줄어들게 될 것인가? 근데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왜? 고정비라든 건 간접비 같은 거는 이미 거기서 얘기하는 확정원가다. 고정원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산 지원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상당 부분은 고정원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제품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그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임대료 같은 거는 거기서 사업이 안 돼서 안 하나 나가는 거고, 무슨 뭐 자동차를 사가지고 안 쓰더라도 감가상각비는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고정원가에서 확정원가, 확정원가라는 개념이 가능하다. 기정원가라고도 해요. 기정원가 또는 확정원가, committed cost, commit했다라는 건 이미 했다. 자기가 내가 commit했다, 그러니까 사용했다,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확정원가의 크기는 제품의 생산이나 투입한 활동량보다는 경영자가 해당 활동과 관련된 설비나 인원 규모에 의해 처음에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가에 달려있다. 어떤 기계를 사오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러면 그래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미 벌써 비용이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그 의사결정의 결과. 그러면 그 비용이 막상 들어와 보니까는 안 쓴다고 하더라도 이미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풀로 안 돌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사실은 종업원을 새로 뽑을 때도 그런 것들이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고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은 막 이렇게 기업에서 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직을 안 뽑고 계약직이라든지 막 인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뽑는 순간 고정원가, 확정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활동원가를 실제로 발생한 원가 동인량을 기준으로 각 제품에 할당하면 폐기된 제품에 할당되는 활동원가는 다른 제품에
그대로 전가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그 예에서와 똑같아. 손실이 난다고 해서 그죠? 그 제품을 없애버리면 그죠? 없애버리면 거기에 들어갔던 거기서 그 제품에서 충당해 줬던 간접원가 부분이 기존에 수익이 많이 나는 제품에서 더 많이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 높았던 게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체 사용 용량 캐파라고 그래요. 캐파시티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생산 능력, 미사용 생산 능력을 unused capacity라고 한다. 그래서 특정 활동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실제 제공한 활동량이 적을 때 그 차이, 전체 용량 중에서 쓰고 있는 나머지 그 생산 능력을 unused capacity라고 한다. 그래서 관리적 차원에서는 미사용 생산 능력 및 그 원가를 별도로 파악하고 이것이 다른 제품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 추가적인 투자 없이 투입 가능한 활동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그 원가는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뭐 고정비가 더 들어갔고 그런 게 아닌 상태, 그걸 우리가 이제 그만큼은 추가적인 투입 가능한 활동 수준이 있으면은 그거는 추가적인 원가가 그 비용이 더 들지 않으면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커미티드한 원가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캐파에 대해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유리한 거죠. 그렇게 되면 미사용 활동 능력이 더 이상 필요 없다면 장기적으로 해당 활동에 필요한 설비나 인원을 축소해서 해당 활동의 서비스 제공 능력과 발생 원가를 줄이는 의사결정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같이 뭐 이런 뭐 상황으로 항공사 같은 데서 그 비행기가 못 뜨고 그러면은 어때요? 뭐 비행기를 렌트해오는 그런 리스 비용이라든지 직원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뭐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뭐 직원들을 뭐 퇴직 명퇴 같은 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무급 휴가를 보낸다든지 또 비행기를 계약했던 거를 또 해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미사용 활동 능력과 원가를 별도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가 동인당 배부율을 구할 때 실제로 발생한 원가 동인량이 아닌 투입 가능한 활동 제공 능력, practical capacity를 반영한 투입 가능한 원가 동인량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사용한 활동 원가는 전체 사용 가능한 게 원가 동인량이 50인데 그 중에 30만 썼다면 20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20에 대해서 활동 제공 능력에 기초한 원기 동인량을 배부율을 뭐를 기준을 정하면은 그만큼이 미사용 활동 원가가 된다는 거죠. 그죠? 뭐 그렇게 배부율은 전체 활동 원가를 투입 가능 원가 동인량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네? 총 50이 투입 가능한데 30밖에 안 쓰고 있다. 그러면 20만큼 그게 있는 거죠. 네. 뭐 요 예를 보면은 여러분들 8-3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S사는 ABC 세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다음은 2001년 주문 처리 활동과 관련된 자료다. A는 150회, B는 200회, C는 50회다. 주문 처리 실제 총 횟수는 합치니까 400기죠. 근데 가능 총 횟수는 500이란 말이에요. 주문 처리 활동 원가는 그러니까 500을 해도 2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원가 동인당 배부율은 총 200만 원을 500회로 나누면 단위당 원가 동인당 배부율이 4,000원이죠. 4,000원. 네? 그러면 4,000원이면은 A는 150, B는 200, C는 50이면 4,000원, 4,000원, 4,000원에서 60만원, 80만원, 20만원 해서 또 미사용을 지금 500인데 400만 쓰고 있으니까 100이 줄어들어서 40만원. 이런 식으로 주문 처리 활동 원가가 든다. 간단한 그래서 ABC를 도입하기에 앞서 주의할 사항은
ABC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투입 자료를 정확하게 얻는 게,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또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업지간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뭐 면담 시간을 보고, 말하자면 직무 시간이라는 직무 분석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이게 또 쉽지도 않죠. 또 직원의 수가 많은 경우 이들에 대한 면담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투입 시간을 구한다 해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기업 활동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ABC 모델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계속 또 이게 고쳐주고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죠. 그죠? 또 활동의 상세 수준과 관련된 문제가 원시 자료의 수집이나 저장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 처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ABC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ABC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서나 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ABC는 비용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목적이 막연해서도 안 되고 홍맹랑해서도 안 된다. ABC 수치를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유용성을 너무 과장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네? 그래서 ABC가 꼭 이 만능인 것처럼, 올마이티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 또 ABC는 정보 시스템일 뿐 그게 통제 시스템은 아니다. 이 정보를 부서나 관리자의 성과평가나 유인체계에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통제 시스템에서 담당할 몫이다. 그래서 ABC만 구축되면 기업의 구성원의 행동이 자동적으로 달라지고 기업의 성과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죠? ABC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기업 내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재무나 회계부서 등 일부 부서가 이를 주도하는 것보다는 최고 경영자, 매사가 그래요. 기업에서 어떤 새로운 제도라든지 뭐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새로운 뭐 어떤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성공하려면은 CEO, 최고 경영자의 도입 의지, 또 실천 의지, 또 적극적인 지원 활동 이런 게 중요하다. 이게 안 되면 뭐 각 부서들이 협력하겠어요. 다 부서 이기주의도 있고 뭐 이거 새로운 걸 하면 조직들이 다 기본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항을 하죠.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CEO 차원에서 범조직적으로, 범기능적으로 이걸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또 최고 경영자나 각 부서에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ABC 모델이 너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또 단순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성공적인 제품이든 서비스든 시스템이든 뭘 하려면은 어때요? 간단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그래야 자꾸 이거를 꽈서 만들고 기준을 여러 개 정하고 그러면은 자꾸 이상해지는 거죠. 신뢰성이 떨어져서 기업 구성원들의 활용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정보의 최종 이용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속적으로 각 부서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ABC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기업의 구성원들은 ABC의 도입과 같은 새로운 변화나 제도의 도입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행동적인 문제, 우리 이거 실행의 문제라고 해요. 실천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ABC 도입할 때 이런 거. 그래서 전통적인 ABC를 쓸 때는 ABC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모형의 기초 자료가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얻는데 주관적이고 사람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고 실제적인 검증이 어렵다. 데이터의 저장 처리 보고에 또 비용이 많이 든다. 상황 변화에 따른 업데이트가 쉽지도 않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통적인 ABC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의 대안으로 나오는 게 시간 동인 타임 드리븐 ABC 시간 동인 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에 따른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TDABC 타임 드리븐
액티비티 베이스드 코스팅은 다양한 원가 대상의 특성, 생산 과정의 복잡성이나 난이도 등을 시간이라는 공통변수를 통해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가를 배분하는 새로운 형태의 ABC다. 기존의 ABC에 비해 최초 적용과 업데이트가 쉽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래서 원가 집계 단위는 프로세스 또는 부서다. 그래서 TD-ABC에서는 기본적인 원가 집계 단위로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과정이죠. 그런 프로세스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일련의 업무 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 개 이상의 세부 작업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프로세스와 부서가 일치하면 부서가 원가 집계 단위가 되는 거죠. 한 부서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처리한다. 그럼 그게 원가 집계 단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부는 주로 고객 주문 처리라는 단위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부서이고 공급되는 자원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작업 용량 원가율, capacity cost rate 하면은 원가 대상, 거래별로나 제품별로, 고객별로, 유통별로, 유통 경로별로 직접 추적하기 어려운 간접 원가는 대부분 실제 조업 수준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 원가다. 그죠? 간접 원가는 대부분 고정 원가라는 거죠. 조업 수준이랑 뭐지. 그죠? 그런 거 많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단가상각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있죠. 인사와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보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 경우 원가의 크기는 실제 기업 활동이 수행되기 전에 미리 결정된 생산 능력, 즉 캐퍼시티 양에 의존한다. 그래서 작업 용량 원가율은 작업 용량을 한 단위 공급하는데 발생하는 원가, 프로세스 원가를 작업 용량으로 나눌 때, 시간으로 나눌 때 작업 용량 원가율이 된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캐퍼시티 원가는 해당 프로세스의 현재 업무 처리 능력, 조업 능력이라든지 생산 용량이라든지 생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데 소요된 원가를 의미한다. 업무 처리 능력이라는 것은 해당 부서에 공급되는 자원, 종업원, 인력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설비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러겠죠. 그 규모가 얼마나 되고 사람이 얼마고 설비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캐퍼시티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는 프로세스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실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종업원들의 가용 시간을 사용한다. 그죠? 종업원들의 가용 시간. 그래서 타임들이. 그래서 TD-ABC에서는 특정 거래라든지 주문을 원가의 최소 단위로 한다. 원가 계산의 최소 단위로 한다. 그래서 전산화된 자료에는 주문 고객, 제품 종류, 주문 방법, 물류 방법 등 각 거래의 다양한 특성이 저장된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ABC를 단점을 극복하는 게 TD-ABC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문 고객이라든지 제품 종류라든지 주문 방법이라든지 물류 방법 등 다양한 특성이 저장되고, 각 거래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작업 단계별 시간을 구하고, 그러니까 주문 처리에는 얼마나 걸리고 이런 게 구한다는 거죠. 이를 합산하면 그 거래의 총 원가를 구할 수 있다. ABC에서 제품, 고객, 유통망 등 다양한 원가 대상을 정의하고 각각에서 발생한 활동별 원가 동의를 집계하여 원가 계산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차별화된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작업 단계와 시간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하여튼 시간 방정식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구하는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한 거예요. 거래별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해당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소비한 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 단계는 프로세스에서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활동인데 거래별 캐퍼시티 소비량을 측정하는 기본 단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시간 방정식을 하는데 개별 거래의 캐퍼시티 총 소비 시간을 계산하는 산식, 총 소비 시간을 우리 계산하자 이거죠. 그래서 영업부의 주문 처리 프로세스의 작업 용량 소비 시간을 하면 어때요?
작업 단계 종류별로 해당 작업 단계 수행 여부와 해당 작업 단계별 소요 시간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영업부다 그러면 영업부의 작업 용량 소비 시간은 기본 시간, 뭐 인터넷 주문이라든지 전산 주문 처리 가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 처리하는 들어간 거기에다 주문 방식별로 추가해 전화라든지 우편 주문을 하면 그만큼 또 늘어나죠. 그러지 않고 또 수작업으로 뭐가 처리해야 되면 그만큼 더 늘어나죠. 컴퓨터로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총 영업부의 작업 용량 소비 시간이 간다. 이런 거를 시간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TD-ABC를 위한 기초자료와 절차, TD-ABC를 실행하기 위해 미리 확정해야 하는 내용, 한 부서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니까 한 부서라든지 또는 그 부서에서 수행하는 프로세스의 범위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부서 전체 구성원이 기능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부서 전체가 캐퍼시티 원가를 구하는 단위가 된다. 부서 내에서 구별되는 기능이 있고 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나 설비등이 다르다면 한 부서에 있더라도 별도의 프로세스로 나눠서 별도의 프로세스를 인식하고 이를 캐퍼시티 원가를 구하는 단위로 정해야 된다. 알겠죠? 프로세스의 업무를 세부 작업 단계의 연결 과정, 뭐 프로세스 매핑으로 파악한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나올 거고요. 프로세스의 캐퍼시티 공급 가능량 및 소비량을 측정하는 단위. 대부분 이제 측정 단위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 드리븐이잖아요. 프로세스가 총 쓰는 시간, 캐퍼시티 공급 양량, 총 쓸 수 있는 시간, 소비량을 측정하는 단위가 있고 창고나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이 공간이 되겠죠. 점유 공간이 캐퍼시티를 측정하는 중요 단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캐퍼시티 원가와 공급 가능량을 측정하는 기간 단위로서 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에 월별 및 계절별 변동성이 원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자. 제조간접 원가 배분율을 산정할 때 보통 년 단위를 많이 사용한다. 이것도 계절성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왕이면 1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작업 단계별 캐퍼시티 소비 시간은 종업원의 작업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뭐 시간을 잰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서 측정한다. 직접 관찰하고 측정한다. 개별 거래 특성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전사적 자원 관리 이런 게 있어요. ERP라고 Efficient Resource Planning. 그러니까 기업에서 많은 그 일들이 수행이 되잖아요. 그걸 일이 수행된다는 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원들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소요되고 얼마나 투입되고 어떻게 나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해놓은 게 ERP라고 해요. 전사적 자원관리. 그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아까 제가 이피션트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전사적 자원관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산화돼 가지고 이게 모든 프로세스가 기업에서 수행하는 A to Z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록 및 저장되는 개별 거래 수준의 데이터를 그대로 기초자료로 불러와 사용한다. ERP에 저장된. 그래서 TD-ABC를 위한 절차를 보면 앞에 얘기한 걸 다시 한번 하는 건데 프로세스 범위 이게 뭐 한 부서랑 일치하면은 부서가 되는 거고요. 그 프로세스의 캐퍼시티 공급 가능량 및 소비량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를 정한다. 뭐 그래서 이건 뭐 시간이라든지 아까 창고라든지 이런 데는 공간이 될 수 있겠죠. 프로세스 내 작업 단계를 분석하고 시간 방정식을 그거를 구한다. 아까처럼 뭐 이게 기본적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 전산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또 사람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되는 시간, 뭐 전화로 해야 되는 시간 이런 걸 가지고 구한다. 원가 계산 기간을 정한 후 프로세스의 캐퍼시티 원가 및 캐퍼시티 공급량을 측정하여 캐퍼시티 원가율을 구한다. 보통 이런 것들은 길게 계절성이라든지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거래별 자료와 시간 방정식을 이용하여 결례별 원가를 또 구한다. 그리고 제품, 고객 등 특정 원가 대상의 원가를 알고자 할 때는 해당 원가 대상에 포함되는 거래별 원가를 합산해서 그래서 요거를 지금 TD-ABC 개요를 그림 8-6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다 확인하셨어요?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맨 처음에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TD-ABC를 설명하는 예를 하나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영업부의 주문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원가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 처리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종업원의 기본 급여라든지 사무실의 임차료라든지 설비 감가상각비라든지 수도 광해비 이런 것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 들어가죠. 그래서 작업용량 원가라든지 작업용량 공급 가능 시간, 작업용량 원가율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흐름도를 부자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새로운 고객이냐 기존 고객이냐 따라 들어가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전화냐 인터넷이냐 방문해서 주문하느냐에 따라 또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와가지고 또 제품 A를 사느냐 B를 사느냐 C를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보험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따라서 또 시간 같은 것들이 원가가 들어가는 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배달을 할 때 택배를 하느냐 우편 배달을 하느냐 특송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런 어떤 고객의 종류 신규냐 기존이냐 주문 방식 또 제품 종류 보험의 필요 여부 운송 방식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거래가 한 건 001이 있으면은 A 제품을 갑 고객이 신규 고객인 갑이 전화 주문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택배를 통해서 준다. 뭐 이런 거죠. 보험 가입과 뭐 두 번째 고객은 주문 제품은 A고 을 고객이고 기존 고객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우편이다. 이런 식으로 기업의 모든 고객들을 이런 식으로 입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각각의 거래 단위가 그 거래 하나하나 프로세스 하나하나 처리할 때마다 원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게 거래 원가, 거래 001의 원가서부터 거래 111의 원가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고객별 주문 처리 원가를 보면 고객병은 아까 거래 그게 단위가 003, 004 거래 003, 004 원가가 들어가는 거고 이걸 만약에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품 A가 들어가는 걸 찾아보면 거래 001, 002가 들어가는 원가를 더하면 되죠. 주문 경로별로 인터넷을 통해서 한 걸 보면 002, 004, 211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보여진 것 중에. 네? 이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유통전문기업인 서울은 주식회사 서울은 TD-ABC를 이용하여 간접원가를 배분하고 있다. 그죠? 영업부의 경우에 고객 주문 처리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문 처리 능력, 작업 역량은 영업부 소속 직원의 업무 가능 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거에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작업 용량 원가 및 시간은 일별로 큰 차이가 없으면서 일 기준 작업 용량 원가율을 사용하고 있다. 아까 TD-ABC에 대한 그 순서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영업부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원가는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총 40만원이고 실질적인 직원의 총 가용 시간은 50시간이다. 그럼 시간당 임률이 얼마예요? 네? 뭐 8,000원이겠죠? 그죠? 시간당 원가가. 영업부의 주문 처리와 관련한 작업 단계별 소요 시간을 보여주는 시간 방정식은 다 같다. 그랬을 때
주문 처리 총 소요 시간은 신규 고객이면 2시간, 기존 고객이면 0.5시간 30분, 견적을 요청하면 1시간, 운송보험 요청하면 0.8시간, 일반 배송 처리 여부는 0.3시간, 특별 배송 처리 여부는 0.5시간. 이런 식의 그 방정식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시스템에서 출력한 101번서부터 110번까지 10건의 주문 현황은 다 한 것 같다. 그죠? 그래서 고객으로 봤을 때는 A, B, C, D 4명의 고객이 A 같은 경우에는 4번 했고, 그죠? B는 3번 했고, C는 2번 했고, D는 1번 했고. 제품으로 따지면 갑이 갑 반, 을이네. 을 반. 그죠? 신규 고객 여부는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거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죠. 101 같으면은 뭐예요? 고객이 신규 고객이죠. 그죠? 고객. 신규 고객이면 2시간. 그죠? 그리고 2시간이고. 그러면 기존 고객이 아니니까 이건 0이겠죠. 견적 요청을 했으니까 3시간. 그리고 보험 요청을 안 했고 특별 배송도 안 했죠. 그러면 나머지 일반 배송이니까 3.3시간 뭐 이렇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1서부터 110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아까 101 3.3시간 나왔죠? 102 뭐 2.8시간 이런 식으로 쫙 나오죠. 나오면 그것들을 다 합치면 작업 용량 사용 시간 및 원가는 23.0이 되고 작업 용량 미사용 시간 및 원가는 뭐가 된다? 27시간. 전체가 50시간 쓸 수 있는데 23시간만 쓰고 있으니까 27시간은 지금 미사용하고 있으니까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기본적인 원가율은 아까 8,000원으로 구해졌죠. 네? 처음 문제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40만원이고 원가가 40만원이고 총 가용시간이 50시간이니까 8,000원인 거죠. 그랬을 때 거래별 원가를 쫙 구하니까 작업 용량 사용 시간 및 원가는 18만 4천원. 작업 용량 미사용 시간 및 원가는 21만 6천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거의 여러분들 오늘 얘기할 거를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주의 끝나기 전에 저거를 드리면은 다음 주에 원래 학교 와서 시험을 치르려고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좀 여건이 안 좋아서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또 학생들이 또 우려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이동이 불편한 학교까지 오는데 불편한 학생들도 많이 있고 해서 지난번과 같은 온라인 시험으로 치릅니다. 그래서 24일 날 10시 반에 시작해서 지난번엔 2시간 줬었는데 이번엔 1시간 반 주고 그거에 따라서 하고 하여튼 마찬가지로 뭐 오픈북으로 여러분 볼 수 있고요. 뭐 지난번보다는 약간 좀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아직 출제를 안 했지만 더 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뭐 범위가 많지 않으니까 8장 오늘 배운 것까지 8장까지 있으니까 뭐 좀 책잘 읽어보고 뭐 제 강의 잘 듣고 해서 하기 바래요. 하여튼 요번 학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건 여건이 안 좋은 가운데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한 학기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이 했고요. 또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어렵거나 뭐 좀 그거 하고 있으면 저한테 전화로 이렇게 문자라든지 뭐 카톡을 통해서 남기면 제가 그거 해서 뭐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예, 여러분들 한 학기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하여튼 시험은 다음 주 24일날 10시 반서부터 12시까지 치른다. 온라인으로 치르고 오픈북이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부탁인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죠. 온라인 사이버 수업을 하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뭐 부정행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요. 제 강의 잘 듣고 책 보고 연습 문제 조금씩 풀어보고 이미 제출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시험 잘 치기 바래요.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학기 수업 마치고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시험 치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